우리나라에서 슈퍼맘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인데 이제 회사 생활도 하고 아이도 잘 키워야 키우고 돼요. 뭐 살림도 잘하고 엄청나게 뭐.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불교도 경제에서는 이건 정말 최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도 경제의 기준에 의하면 엄마는 아이를 출산하고 잘 양육하는 게 엄마에게 주어진 아주 근본적인 의무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양쪽 다 하면 다 잘하면 뭐 문제가 없지만 아이가 분명히 나가서 사고를 칠 수도 있고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잘 못 클 수도 있다. 그러면 아이를 망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엄마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동남아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동남아고의 고프로 고영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남아의 뭐 지리, 경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는 동남아의 각 국가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미얀마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미얀마는 사실 여행을 많이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베일에 쌓여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최근에는 쿠데타와 많은 시위로 어려움을 또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얀마와 실제 미얀마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미얀마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찐 전문가님을 모시고 미얀마에 대해서 소상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국외대 장준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동남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미얀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장준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로 제가 뭐 동남아 연구를 하는 동안에도 미얀마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사실 동남아의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라든가 네, 뭐 네. 이런 뭐 잘 사는 싱가포르 뭐 이런 데 네. 연구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동남아 중에서도 딱 미얀마를 이렇게 찝어두고 공부를 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뭐 제가 미얀마 공부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시간이 그러니까 동남아 10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개 나라의 첫 번째로 미얀마를 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뭐 싱가포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국가들을 하면 좋은데 왜 미얀마를 할까에 대해서 부담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지만 또 이 미얀마와 관련돼서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썰을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제가 미얀마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보통 이제 동남아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왜 그 지역을 하게 됐느냐. 그리고 대부분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이것은 나의 거의 운명이었다, 숙명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배낭여행을 미얀마로 가게 됐는데 왜 미얀마를 갔는지는 지금도 약간 의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갔는데 버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보통 우리는 바간이라고 알려져 있죠. 거기를 여행하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갈 나이가 됐는데 학교를 못 가요. 미얀마는 6살이면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못 가고 관광객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뭐 되게 허접한 기념품들을 팔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저는 그때는 잘 몰랐었죠. 그래서 왜 애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그게 연도로 따지면 몇 년도쯤 될까요? 조금 됐습니다. 90년대 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 사태가 났을 그때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돌아와서 한 달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여행 후유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의 뭐 일상으로 거의 돌아가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미얀마와 관련되는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게 되었고 말도 좀 더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뭐 결론은 이제 과거에는 버마가 그러니까 버마라고 불렸던 이 나라가 상당히 잘 살았던 그런 국가였는데 나라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실상 그래서 저는 뭐 정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정치학적으로 이 나라를 좀 규명을 해보자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주변에서 사실상 공부하는 동안에 주변에서 많은 걱정을 하셨거든요. 심지어는 저희 부모님까지도 많이 걱정하시고 밥을 먹고 살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뭐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틈새 시장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다. 제가 뭐 어디 가서 선생님 지적해 주신 대로 뭐 독보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다른 분들이 하지 않는 분야를 하면서 제가 뭔가 좀 개척해 나가는 즐거움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남아 연구자들은 대체로 이제 비슷한 그런 경험치, 그쵸, 말씀하신 그쵸. 대로 운명적으로 만난 케이스들도 있고, 저도 이제 석사 할 때 이제 인도네시아 재벌 연구를 네. 했는데, 그런 뭐 남들이 안 하는 걸 좀 해보는 그런 좀 삐딱선을 탔다고도 할 수 있고, 굳이 남들 다 하는 데를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약간은 또 영향력이 있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왠지 이제 무리에 나갔을 때 예. 좀 더 좋아 보이고 하는 그런 특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미얀마 지금 과거의 이름은 버마였고 예, 버마는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고 문화적으로도 뭐 굉장한 유산을 꽃피웠던 나라임에는 틀림이 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유산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의 미얀마는 너무나 알려지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에겐 좀 신비로운 나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미얀마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 혹은 안다고 해도 굉장히 기본적인 정보만 우리가 알고 네, 있으니까 예. 미얀마는 어떤 나라인지 좀 쭉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뭐, 저희가 따라가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미얀마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가 1962년부터 88년까지 그러니까 무려 26년 동안 사실상 쇄국을 실시를 했어요. 그 쇄국의 목적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좀 더 유식한 말로 자력갱생을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을 닫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미얀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미얀마 공항을 가게 되면 24시간 내에 공항을 떠나게 그 외국인들은 그러한 조치가 있었고 들어왔을 때 물건의 그 캐리어 안에 물건의 위치가 나갈 때도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외국인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한 그 정책이 나오게 된 그 배경에는 이 군부가 통치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내세웠던 일종의 이데올로기 이념 이게 뭐 사회주의라는 것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이제 버마식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내세우긴 했는데, 그러니까 사회주의긴 한데 버마식으로 한다라는 건데 이게 서방 세계에 알려지면서 그냥 이 나라는 사회주의로 알려지게 되었고 우리 냉전 시기에는 이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같은 걸로 이렇게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미얀마 내부에서는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배격하는 그런 노선이었고 사회주의를 내세우게 되었는데 사실상 사회주의 프로그램이 실시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실시하게 된 그 배경 자체가 군인들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군부가 국가의 부를 이제 독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군부만의 국가를 만드는 그 차원에서 외부 세력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를 했고 그러면서 더더욱 외부 세계에 미얀마는 이제 알려지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사회주의 체제인 것 같지만 실상은 사회주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군부 독재 폐쇄 정권이라고 그렇죠. 해야 그러니까 되겠죠? 뭐 사회주의 경제계획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법령들은 많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뭐 집단 농장 이런 것들도 없고 사실상 사유재산은 다 대부분 다 인정을 하고 근데 그러한 사유재산 국가의 부 자체가 군부가 완전히 관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군부의 그 관할권 안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두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외국 기업이 한 나라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네.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근데 미얀마는 그 반대로 나갔어요.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미얀마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 법인세도 많이 내라고 그러고 노동자 임금도 몇 배 이상 더 내라고 그러고 더 줘야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들어올 기업이 없겠죠. 그래서 그 62년부터 88년까지 미얀마에 있었던 외국 기업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독일 스크랩 업체 딱 하나밖에 없어. 그거는 이제 정부의 비호를 받으면서 있었던 그런 기업이었었고 사실상 외부 세계가 스스로 고립과 단절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이제 국명을 89년도에 이제 버마에서 이제 미얀마로 이제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버마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미얀마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미얀마라고
국명을 바꾼 주체가 이제 군부, 그때 당시에 집권하던 군부였었는데 이게 외부 세계에 잘못 알려져서 현지에서 버마를 미얀마라고 하면 잡혀가서 엄청나게 많은 탄압을 받는다 이렇게까지도 알려졌었어요. 그러니까 예. 시민사회들이 그렇게 프로파간다를 만들었던 것은 사실이죠. 근데 재밌는 게 미얀마에는 이제 글을 쓸 때 구어체와 문어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어체 문어체 있지만 그렇게 구별을 하지 않죠. 근데 미얀마는 아주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어체로 할 때는 미얀마라고 쓰고요. 구어체로 할 때는 버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버마라고 말하는 대신에 쓰는 거는 미얀마라고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명을 바꿨는데 그게 이제 정쟁의 도구가 되면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미얀마라는 국명을 인정을 하지 않았죠. 이게 군부가 바꾼 국명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버마라고 쓰고 뭐 과거에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나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이 나라를 무엇이라고 부를까? 저도 되게 궁금해서 봤거든요. 근데 정말 신의 한 수라고 한 게 디스랜드라고 얘기를 디스랜드 디스컨츄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금융 약간 피해가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왜 미얀마냐 버마냐라는 것은 저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한국이냐 대한민국이냐 그런 문제라고 보는데 버마에서 이제 미얀마로 바꿨을 때 그때 이제 반군부 진영의 아웅산수치 국가고문 지금 구음대에 계신 분 있죠. 이분이 이제 버마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따르는 동지들이 자연스럽게 미얀마가 아니고 버마가 맞다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 국명을 두고 대립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마치 버마를 부르면 약간 민주 세력에 그렇죠. 민주 세력이고 미얀마라고 부르면 군부를 예. 또 따르는 그런 집단으로 그런 식으로 것이고. 이제 나라 이름 하나가 진영을 나눈. 그렇죠. 진영을 나누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막 현지인들이겠죠 대부분. 이 사람들이 국명에 너무 천착을 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될 그들의 목표와 과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오로지 버마 이것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뒤에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2007년도에 뭐 샤프로 혁명이라고 하는 승려 시위가 났었구나 하고 했을 때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과 미얀마 내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간의 연결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민주화 운동 자체가 거의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명이 왜가 군부가 그러면 버마에서 왜 미얀마로 바꿨느냐라고 하니 그 군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135개의 소수 종족이 있는데 엄청 많이 있죠. 135개면. 근데 그것도 보니까 최소 135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미얀마 방문하면서 이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자기는 무슨 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범죄에 속하지 않냐? 그러니까 수가 많지가 않아서 그냥 정부에서 우리랑 비슷하게 보이는 종족을 그냥 끼워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135개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 동남아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필리핀도 여러 종족이 있고 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보면 미얀마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도 아니고 그 대륙부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대륙부에 있는데 왜 이렇게 소수 종족이 많은 그러니까 걸까요? 보니까 그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잖아요. 그 다음이 이제 그 미얀마예요. 그러니까 미얀마는 보면 지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5개 나라랑 이렇게 붙어 있는데 주로 인도에서 넘어오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현재 베트남이랑 라오스, 중국에 있는 소수 종족들까지도 미얀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얀마에 가면 묘족이라고 있는데 묘족, 그다음에 아카족, 리수족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 고구려나 발해의 유민들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까지도 어쨌든 다 들어와 있긴 있어요. 저는 그게 좀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이라고 보는 입장이긴 한데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남부 지역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캄보디아 쪽에 많이 들어왔던 그 오스트로네시안들 있죠. 이 사람들 그 캄보디아 쪽에서 다시 역으로 미얀마 남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상당히 그 큰 편인데 지역별로 종족들이 집중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얀마라는 나라를 두고 중앙에는 다수인 버마족이 살고 있고 버마족을 제외하고 시계 방향으로 뺑 돌리면 완전히 다 소수 종족들이 그냥 집합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륙부이지만 종족 수가 훨씬 더 많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소수 종족의 문제는 미얀마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탄압의 가장 그 중요한 원인처럼 네, 여겨지고 있고 또 이 로힝야 문제 같은 예, 경우에도 뭐 영국 식민 지배 때부터 와서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복잡하죠. 과정을 겪잖아요. 예. 그래서 이 소수 민족 자체 문제는 뭐 통합에 있어서는 반대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다른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뭐 독립에 기여했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상 그 소수민족, 소수종족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에서는 정말 풀기 힘든 과제이면서 우리의 몸으로 얘기하면 정말 떨어지지 않는 감기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것처럼 보이다가 약간의 후유증이 있으면 또 감기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얀마 군부에서는 135개의 그 종족이 있고 그 종족들을 모두 다 통합하는 차원에서 이제 미얀마라는 용어를 쓰고, 이러한 미얀마라는 용어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신조어가 아니고 이 왕조 시대 때 중국에서 우리를 미엔띠엔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미얀마라는 그 국명을 가져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그 내부 식민지론이나 여전히 아직 식민사관 이런 것들이 군부에게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이 보느냐? 그러니까 뭐 박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영국이 특정 국가를 식민 통치할 때 보통 내세웠던 정책들이 이제 디바이드 앤 룰이잖아요. 네네. 말레이시아도 역시 예. 그랬었고. 그래서 영국은 철저하게 디바이드 앤 룰로 이 나라를 통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를 3개 정도로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아래 이제 현지인들, 가운데서 버마족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 계층에 이제 인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쿨리 노동자들, 인도 사람들, 그다음에 소수종족들을 거기에 많이 기용을 해요. 그리고 제일 위에 이제 아주 소수, 극소수 1%에서 5%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식민 관료들이 있는데, 이 식민지의 그 정책에 있어서 소수종족들에게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방식이 기독교를 뭐 전파를 한다거나, 아니면 야 니네는 이때까지 태국이랑 전쟁 나갈 때 맨날 포로로 나가지 않았냐, 끌려서 나가지 않았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니네랑 버마족이랑 완전히 다른 종족들이다. 라고 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제 일깨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눈 뜬 종족이 우리 들어봤으면 카렌족. 있죠. 카렌족. 카렌족이 가장 먼저 눈을 예. 뜬 거예요. 그래서 이 카렌족은 지금 미얀마에 뭐 한 70% 80% 정도가 있고 태국에 또 좀 거주를 하고 있는데, 태국의 카렌족은 사실상 그 태국화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카렌족들이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이 버마족과 척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1900년대 초부터 독립 그 단체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영국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영국이 또 약속을 하죠. 공수표를 남발을 하게 되는 게, 언젠가 니네 원하면 독립을 시켜줄게. 그 약속 때문에 하여튼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그런 약속들을 하나하나씩 쭉 하게 되었는데, 이제 1948년도에 독립을 하게 되면서 영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떠나버렸죠. 네. 그리고 영국과 버마족의 입장에서 영국에 부역했던 소수종족들 같은 경우에는 독립하고 난 다음에 우리 독립시켜 달라, 또는 자치권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135개의 목소리가 있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거죠. 다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아웅산 수치의 아버지인 아웅산 장군이 나와서 일단은 10년 동안 한번 살아보자. 살아보고, 그리고 아니면 이혼을 하든지 나가든지 그때 그때 하자. 헤어지자. 예. 10년 동안 일단 살아보자. 이렇게 10년 동안 일단 봉합을 했어요. 봉합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버마 내에 뭐 공산당 파벌이 2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독립운동을 했던 군부들이 있거든요. 군인들. 이 군인들이 또 공산당과 결합을 하게 되면서 빨간색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전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10년 동안 같이 살아보자라고 합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카렌족들이에요. 그래서 카렌족, 뭐 공산당, 그다음 기타 소수의 소수 민족들, 무장 단체들이 나오면서 독립을 했지만 여전히 국가는 혼란스러운 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군부가 이걸 정치적인 하나의 지렛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남아 있기 위한 방책으로 우리는 이 연방을 지키기 위해서, 버마라는 연방을 지키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이 열심히 전장터를 누비고 있다.
근데 이 소수 종족들이 나서서 계속 우리의 이 국민 통합의 노력을 방해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프로파간다를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62년도에 이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집권했는데 그 이후에 군인들이 말 그대로 이제 더 많은 군병력을 투입을 해서 무장 단체를 소탕하겠다라고 했지만 더 많은 또 반군 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때부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아편 재배, 아편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이 군자금으로 마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들어보셨 못한 쿤사 뭐 이런 사람들, 마야왕 쿤사 이런 사람들 등장을 했고 이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 그 일종의 조그마한 반군 단체의 수장들이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아편을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거금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은 이제 남미에도 그런 비슷한 그렇죠, 마약 그렇죠. 왕들이 나와서 이제 제국을 건설하지 네, 않습니까? 네, 국가 정치를 흔들 정도의. 근데 이 동남아 인도차이나 반도나 뭐 요 언저리에도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영화로 만들면 저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영화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쿤사를 비롯해서 뭐 로싱안이나 몇 명의 지금 마약 왕 지금 현재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90년대 들어서 전략을 바꿉니다. 전략을 바꾸는 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조그만 소수의 군대를 유지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군부랑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군부 입장에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소수 종족과 이 교전을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많은 병력 손실, 그다음에 사기 저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협상, 정전 협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니네 일단 대신에 마약 사업을 합법적으로는 불법적으로 못하게 하지만 합법적으로 우리 뒤에서 할 수 있도록 모른 척 해줄 것이다. 그러나 이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 천연자원, 지하자원이 상당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군부가 기업을 만들어서 이쪽에 들어와서 직접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부의 비호를 받으면서 일종의 큰 대기업가로 일종의 기업가로 변모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폐쇄된 사회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들 만큼 거의 뭐 부탄 수준으로 네. 폐쇄적인 데를 살았었는데 제가 아마 문 열리고 이렇게 갔었을 때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 차를 고칠 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그러니까 수출입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오래된 차만 고쳐서 오래된 차를 고치는 능력은 탁월한데 전자 장비가 들어가 있는 새 차는 잘 고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뭐 마약왕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영화로 만들면 재밌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거고 그렇게 좀 흥미롭게 만들면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얘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사실 미얀마는 지금 뭐 이런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또 소수민족과의 이런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간략하게 들려주셨는데 사실 한국에서 미얀마를 처음으로 관광을 많이 가고 혹은 방문을 많이 했던 건 아마 가장 중요한 게 불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교류 관광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미얀마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넓어졌는데요. 그 외에도 뭐 군부 독재라든가 이걸 빼고 미얀마의 특징이 있다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불교 관련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종을 이제 우리 보통 남방불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소승불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지에서 보통 상자 또는 상좌부 불교, 테라바다 부디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해탈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고 상당히 보수적인 교리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보통 알려져 있는 동남아 불교 국가 하면 태국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종교의 깊이 뭐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전 세계에서 이제 스리랑카랑 이 미얀마 두 나라가 불교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정수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겨울, 그러니까 미얀마의 날씨가 좋은 그 시기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성지순례라고 해서 법복 입고 이렇게 어머니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사실상 미얀마의 문화는 대부분 이 불교에서 파생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대대로 이제 불교를 잘 믿었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고 네. 뭐 소승 불교 요즘 뭐 테라바다 불교 네, 이렇게 네. 전파되는 지역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군부 독재하에서 불교가 살아남은 게 더 저는 특이한 것 같아요. 그게 그 어떤 사람들은 예. 군부가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잘 보호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군부 자체가 이 정통성의 기재가 전혀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자꾸 내세워서 우리가 불교를 잘 음. 보호하고 후원한다. 그래서 보면 그 미얀마 일간지나 이런 잡지들 보면 군부에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넘버원부터 해서 뭐 이런 사람들이 막 큰 스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보시하는 장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이제 불교 하나만큼 잘 보존하고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일종의 보여주기식이지 네. 실제로는 불교 내에서도 그렇게 선택된 간택된 승려들 이외에 많은 승려들은 탄압을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잘 네.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그 뭐 바간 그 네. 유적지 이런 데 가잖아요. 가면 군부와 손잡고 있는 기업들이 불교적지 훼손해서 막 그 망대탑 이런 거 있잖아요. 전망대 네. 이런 거 세우고 예. 그다음에 그 안에 뭐 그 리조트 이런 것도 막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 훼손한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집에 가져가시더라고요. 집에 가져가는 것도 예, 상당히 그 많이 있고. 높으신 분들을 집에 가면 문화 유적이 집에 예.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저는 사실상 그러니까 군부는 자기네들이 하여튼 정통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제 불교를 계속 보호한다 후원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2007년도 샤프론 혁명이나 그다음에 뭐 재작년 쿠데타 이후에도 승려들이 많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군부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불교와 관련된 도덕성은 이제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봐야지 될 것 같고요. 지금도 군부는 끊임없이 승려들에게 보시하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기는 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을 보면 그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막 자본주의의 물결 속에서 다들 막 힘들게 산다 막 그래서 우리 과거에도 카톨릭에서 네타시오 운동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런 것이 미얀마에서는 이미 1950년대에 한번 시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 경제학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어니스트 슈마흐의 불교도 경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뭐 유물주의 경제,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를 예. 비판하고 했던 그 모델 일종의 마루타가 이제 예. 미얀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니스트 슈마흐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미얀마의 총리, 그러니까 우누 예. 총리의 경제 자문으로 해서 내가 기똥찬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다. 이걸 예. 한번 미얀마에 실험해보자라고 해서 그 미얀마에서 이제 삐도다 계획이라는 것을 실제로 발표를 했어요. 이제 삐도다는 복지국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사서 봤는데 우리는 경제 성장과 앞에 그런 게 나와요. 경제 성장과 인간의 안락한 삶, 종교와의 관계에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얼마 정도 뭐 10%면 10%, 20% 이런 성장으로서 모든 인간의 삶의 만족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들으면 맞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슈퍼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 그 엄마인데 이제 회사 생활도 하고 아이도 잘 키워야 키우고 돼요. 뭐 살림도 잘하고 엄청나게 뭐. 잘해야 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불교도 경제에서는 이건 정말 최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불교도 경제의 기준에 의하면 엄마는 아이를 출산하고 잘 양육하는 게 엄마에게 주어진 아주 근본적인 숭고한 의무. 의무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양쪽 다 하면 다 잘하면 뭐 문제가 없지만 아이가 분명히 나가서 사고를 칠 수도 있고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잘 못 클 수도 있다. 그러면 아이를 망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엄마 역할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원래 그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만족을 내는데 이거는 최대한의 비용을 들어서 정말 심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삐도다 계획 이런 것들이 5년 단계, 뭐 10년 단계 이렇게 해서 경제개발 계획을 냈는데 목표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불교의 교리와 예. 경제 발전을 자꾸 엮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정당화가 되니까. 그렇죠. 우누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누라는 총리가 작가였는데 이 사람이 글을 엄청나게 많이 썼거든요.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그 열반에 도달한 스탈린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말로 바꾸면 그러면서 그 사회주의에서
혁명이 끝난 정통 사회에서 혁명이 끝난 아주 그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와 불교에서 수행을 많이 해서 열반에 들기 전 상황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마 스탈린도 불교도였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굉장히 신박하다고는 해서 주장이죠. 신박하네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 미얀마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되게 경외시 여기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불교 사회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62년부터 88년까지 그 정도로 폐쇄된 상태를 뭐 내부적인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서 정말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개방 초기에는 정말 물자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여튼 불교의 절제하는 삶 이런 것도 계속 유지를 했던 건데 뭐 결정적으로는 인간의 욕심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못한 거죠. 근데 또 군부는 절제하지 않았잖아요. 전혀 절제하지 않죠.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운우의 경제 정책이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62년도에 들어온 범아식 사회주의의 경제 정책도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버마 사회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제계획법이 발표된 그 해에 바로 미얀마는 나라는 거대한 암시장으로 변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국이랑 중국, 심지어는 인도로부터 국경이 개방이 되고 국경 무역, 밀무역들이 아주 완전히 다 이루어지게 되었었고요. 뭐 미얀마 내에서 먹을 수 없던 뭐 코카콜라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이런 물건들은 부잣집 가면 쉽게 구경을 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거의 구경하지 못하고 대신에 미얀마 내에서 국영 기업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런 거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90년대 말 2000년 초까지 또 미얀마에서도 콜라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미얀마 국영 기업이 만드는 거. 그래서 따가지고 한 3분 정도 있으면 그냥 설탕물로 변해요. 근데 그런 거를 팔았어요. 그래서 산업부가 1산업부, 2산업부 있는데 저도 견학을 몇 번 갔었는데 가면 그 들어가는 청사 입구에 우리가 만든 물건들에서 쫙 진짜 말 그대로 사회주의 정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전시를 해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높은 건물도 제 기억에 없었습니다. 높은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죠. 건물과 관련해서 상당히 재밌는 게 2011년에 이제 미얀마가 개방을 하면서 외자들이 이제 많이 몰려들게 되죠. 그래서 특히 양곤 중심으로 해서 개발 붐이 일어났었는데 크게 두 번의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한 번은 양곤 시내에서 그 조금만 가다 보면 땅이 엄청나게 좋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그 앞에 무슨 시티 프로젝트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콘도미니엄 짓고 주상복합 짓고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한 5분 정도 가면 미얀마 불교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쉐더공 불탑이 있었죠. 쉐더공. 그래서 땅을 집안을 다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드릴을 몇 번 했는데 이게 쉐더공 파고다가 자기네들 주장으로는 2,500년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게 지은 게 안에 뭐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게 없이 지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쉐더공 파고다가 흔들린다라는 소식이 승려들한테 전해져서 그 프로젝트를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어요. 난리가 났겠죠. 뭐 국가의 상징이죠. 미얀마 하면 이렇게 탁 나오는 사진이 그게 이제 쉐더공 파고다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약간 그 동쪽 양곤의 동쪽 지역인데 거기도 이제 한참 개발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층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한 150m 정도의 높이로 해서 한 40층, 50층 정도 되겠죠.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승인을 다 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승려 단체에서 반대 성명을 낸 건데 왜 그러냐? 쉐더공 불탑이 이제 높이가 100m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건물을 100m보다 높게 짓게 되면 쉐더공 불탑이 갖고 있는 영험한 기운이 다 사라진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도 프로젝트도 무산이 됐어요. 뭐 영험한 기운은 모르겠지만 뭐 이제 자신들의 문화 유산을 뭐 잘 보이게 한다라는 의미는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래서 저도 그때 그 현지에 있으면서 이제 현지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종교는 종교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 이제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동북아에 우리가 유교 자본주의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저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불교식 사회주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불교는 단지 사회주의나 이런 문화적인 결합만 있는 게 아니고
미얀마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뭐 축제도 굉장히 크게 하고 불교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굉장히 크고 또 와불 뭐 이런 거 유명한 것도 그죠. 많고 네. 예. 그래서 그런 연례 행사들만 봐도 불교가 가진 위상은 여전히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 불교를 믿는다고 또 다른 걸 안 믿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 미얀마의 종교 신앙 체계에 되게 재밌는 게 그 우리는 쉽게 말하는 미신, 정령이라고 얘기하는 그 미얀마에서는 낫이라는 정령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낫이라는 정령은 거의 미얀마에서는 종교 수준으로 격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채우지 못한 부분을 낫이 적극적으로 채우고 있고 실제로 불교 사원을 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가면 여기는 다양한 불교 부처가 네. 되게 많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켠에 가면 항상 당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모시는 낫이 있는데 예. 이게 뭐냐면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낫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그 영혼이 깃들어져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이런 마이크나 종이에도 영혼이 다 깃들어져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전국적으로 공인하는 낫이 37개가 있고 공인된 낫이 따로 공인된 낫이 있군요. 따로 있어요. 책도 있고. 근데 네. 이 37개의 낫은 실존했던 인물들이고 그리고 대부분 귀족 왕족들이었어요. 하나의 낫만 빼고. 그리고 1번 낫은 부처랑 같이 동격화하고 있죠.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미얀마도 4월이 새해잖아요. 네네. 그래서 4월에 새해 때 이제 1번 낫이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오. 내려와서 이 고 박사님이 작년 1년 동안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느냐, 네. 뭐 못된 일을 했느냐, 이걸 적어서 이제 갖고 가는 거예요. 네. 갖고 와서 우리가 이제 사후 세계를 결정하는 거죠. 넌 다음에 또 사람으로 태어나, 뭐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 뭐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네. 해요. 1번 낫. 근데 1번 낫은 사실상 상징적으로 있는 것이고 2번 낫이 실제로 이제 낫의 우두머리인데 그 2번 낫은 전설에 의하면 뭐 대장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힘이 센 대장장이, 이 응아띵데라고 하는 대장장이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동생이 있었고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었는데 왕이 이제 여동생을 흠모를 해서 후첩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몰래 어쨌든 잡아갔대요. 잡아갔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여동생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궁으로 들어가다가 오빠가 이제 잡혀서 죽어요. 죽어서 이제 시신을 강에, 이 에아와디, 미얀마의 아주 큰 강 에아와디 강에 버렸는데 그게 쭉 떠내려가다가 지금 현재 그 뽀빠산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미얀마의 올림푸스 산이라고 하는 상당히 독특하게 생긴 뽀빠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근처에서 이렇게 그 시신이 걸려서 사람들이 등치도 크고 이러니까 되게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잘 묻어줬는데 낫으로 환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악령이 된 거죠. 그래서 여동생도 오빠의 죽음 사실을 알고 말 그대로 자살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낫이 돼서 3번 낫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쭉 뭐 그들만의 이야기를 다 가지고 37번까지 낫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아이들 택배 아저씨 모든 걸 다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미얀마에서는 마하길이나 2번 낫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울면 마하길이 낫이 와서 잡아간다라고 하면 옛날에 애들이 뭐 우리 뭐 호랑이가 와서 호랑이 잡아간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경찰 아저씨 온다 네. 뭐 이거죠. 똑같은 예. 거죠. 그 정도로 무섭고 그렇게 그러니까 완전 공인된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낫 그러니까 일본부터 일종의 합의된 그렇죠, 그렇죠. 37개의 정령이 있다. 정령이 있고 예. 그리고 각 마을이나 각 집 그다음에 각 공동체가 모시는 낫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미얀마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만 따로 모시는 낫, 우리 집을 수호하는 낫이 있고 제가 사는 마을을 또 수호하는 낫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내가 아프거나 또는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낫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것도 낫한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거는 공덕을 많이 쌓아서 다음 생에 좋은 존재로 태어나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고, 현세와 관련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당장 내일 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뭐 잘 찍게 해주세요라든지 네. 뭐 이런 여행을 바라는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낫에게 많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불교 그 부처한테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낫한테 무조건 가게 되는데 이거는 거의 불가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중이죠. 제가 그 태국에 가면 피라고 정령신이 있거든요. 피. 근데 그 태국의 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체계화된 것은 있지만 미얀마만큼은 거의 종교에 가깝게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체계화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낫은 상당히 재밌는 것이고 10월달에 그 미얀마 중부 지방에 가면 땅듀용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낫 축제를 해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전국에 있는 무당들 낙고도라고 얘기하는 무당들이 막 다 모인대요. 그래서 눈이 다 풀려갖고 있고 네. 말 그대로 무법지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5만 신들이 다 모이기 예.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제가 신들린 들었습니다. 분들끼리 이제 축제를 하는 대화합 대축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다큐 한번 찍어줘. 그 미얀마로 된 다큐 예. 같은 경우는 제가 예.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또 새로운 흥미 네. 있는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얀마의 이제 뭐 문화적인 배경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뭐 한 나라를 이것만 갖고 오는 뭐 또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볼 때 미얀마는 이제 관광으로 가면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불교 유적 이런 것들 보고 그래 막 바간에서 열기구 한번 타야 된다 이런 게 많이 네.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미얀마의 이미지는 뭐냐면 불교적 사회주의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뭐 혼재돼 있는 그런 국가고 군부가 독재하고 그리고 이 나라는 누가 밀어줘서 이렇게 그래도 버텨왔냐? 중국이 밀어줘서 그런 거 아니냐? 사실 수도가 여러분 양곤이 아니에요. 네. 한국에서 양곤을 아직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피도라고 이제 행정 수도를 만들었는데 네피도도 중국이 져줬다. 라고들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친중 국가 뭐 군부하고 친한 거 이런 관계들을 조금 설명을 자세히 해주신다면. 네. 뭐 사실상 그러니까 미얀마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미얀마 북쪽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강대국을 머리에 이고 사는 나라죠. 그래서 그 처음에 미얀마가 독립을 했을 때 미얀마 내에서 이제 정치권 내에서 우스갯소리가 있었던 것이 중국 사람들이 그냥 소변만 한번 보면 우리 미얀마는 떠내려간다 다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외교적 부담이 있는 국가였고 그리고 그 중국에서 이제 마오 혁명이 났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중국을 인정했던 나라가 미얀마였었어요. 그만큼 그 미얀마 입장에서 중국은 상당히 버겁고 버거우면서도 중요한 그런 국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지금 현재 미얀마 군부가 보는 중국과 과거 정권이 보는 중국은 조금 달라요. 네. 근데 그 과거 얘기는 뭐 따로 드릴 필요 없고 최근 것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이제 1993년부터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시작을 했고 여기에 이제 편승을 해서 97년도에 유럽연합이 가담을 했거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서방 국가들이 여기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션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완전히 말려가지고 씨를 말려서 군부를 고립시켜서 이제 퇴출시켜 버리겠다 이거였는데 군부 입장에서는 자금줄이 서서히 조여오는 걸 아니까 어쨌든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죠. 그 돌파구를 찾은 게 중국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과 함께 중국 입장에서는 서부 지역 대개발, 특히 이제 그 윈난성, 운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대개발이 필요를 했고 미얀마의 동북부 지역이랑 운남성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단 말이죠.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미얀마 군부는 지속적으로 제재를 받지만 뭐 정치적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제재를 받지만 그 제재의 손실만큼 중국 기업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얀마와 중국이 좀 협력이 강화되는 동안에 미얀마 사람들 일반인들 반중 정서가 상당히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얀마 내에 댐이나 이런 개발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집을 짓거나 이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 특징이 현지인들 고용 안 하고 중국 사람 다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엄청 데리고 가죠. 그잖아요. 네. 데려 들어오는데 그 제일 먼저 이제 개발된 지역이 그 국경 지역뿐만 아니라 미얀마 중부 지방에 만달레라는 곳이 있거든요. 만달레가 이제 마지막 왕조의 수도이고 사실상 미얀마 정신 문화의 수도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데 승려들도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 막 그 사원 절에 들어갈 때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기도 하고 미얀마는 맨발로 입장을 그럼요. 되죠. 근데 신발 신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강력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중국인들이 싫은 거죠. 근데 군부 입장에서는 정권을 잡고 있는 군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중국의 비호를 받아야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중국은 유엔 안보리 또 상임 이사국이잖아요. 그래서 미얀마에 대한 어떠한 유엔 결의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형 나 좀 도와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이건 내정 간섭이다라고 해서 딱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온, 정치적인 보온을 미얀마는 중국 기업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뭐 나무도 베가고 지하 자원도 가져가고 광물도 가져가고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얀마 군부 기업이 있단 말이죠. 군부 기업이나 미얀마 또는 개인 기업 이런 애들이 중국 기업이랑 또 그 연대를 하는 거죠. 사실 미얀마의 기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군부가 다 하는 거고, 근데 이런 경제 혹은 그 중국과 미얀마의 군부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미얀마 경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군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자원과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뭐 정치적인 힘을 받고 네, 여기는 이제 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건데 사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미얀마가 자원이 엄청 많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원 제가 뭐 수치로는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사실 매장량도 정확하진 않아요. 그게 예. 제가 옛날에 있었던 재밌는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한참 이제 미얀마가 개방되고 막 이랬을 예.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 각종 정부 부처에서 막 많이 델리게이션을 파견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광물과 관련되는 분야에 그냥 따라갔어요. 저도 네. 따라가서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미얀마 그에서 이제 국장급 정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차관 밑에 국장 정도 되니까 뭐 서열로 따지면 한 3위, 4위 정도 되겠죠. 이 사람이 되게 오래된 자료를 이렇게 갖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게 영국 식민 시기 때 그 영국 그러니까 식민 당국에서 대충 어떤 지역의 광물 뭐가 자원, 많다. 예, 구리 광물을 우리가 추정한 건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네들 너무 궁금하다. 보물지도군요, 예, 일종의. 완전 보물지도죠. 그래서 이거를 자기네들도 알고 싶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 채굴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전혀 뭐 자금도 없고 기술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기업에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잘 모르니까 또 우리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하려면 뭐 도로를 닦고 뭐 여러 가지 자원을 했는데 그게 나오면 대박이지만 아니면 말 그대로 쪽박이 되는 거죠. 돈을 싹 다 날려니까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 하는 거죠. 그래서 광물 자원 같은 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석유 같은 경우에는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다 떨어졌는데 미얀마가 1860년대부터 이미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석유 시출을 한 그런 예. 국가죠.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났는데 이미 영국 식민 시기 때 그냥 다 뽑았군요. 다 끝나버렸고 대신에 요즘에는 이제 곽광을 받고 있는 게 천연가스 쪽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서 다른 기업들 다 물리치고 시추 사업에 성공을 했고 지금도 그 안다만해 네네. 벵골만 지역 예. 이쪽 지역의 매장량인데 그러니까 탐사를 해야 되죠. 탐사를 하고 시추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티크 같은 경우에 티크는 정말 부자들만 구경할 수 있는 예. 나무. 근데 전 세계 티크의 전 세계 티크 그 매장량의 70%를 미얀마가 보유를 하고 있다. 근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게 비싼 나무인 걸 아니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 이제 옥 우리 제이드라고 예, 안 그래도 얘기하는 얘기 드리려고 했어요. 예, 예, 옥 제이드가 예. 있는데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북부 지방 까친 스테이트 가면 파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산이 그냥 옥이에요. 산 자체가 그냥 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은 군부 기업이 완전히 다 관리를 돈 되는 하는 건 거죠. 다 군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근데 이 옥은 진짜 중국인들이 왜 가지고 있으면 뭐 복이 된다 그러고 뭐 네. 건강에 좋다 그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옥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최고급 옥 뭐 네. 이런 것들을 다 가늠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얀마산 제이드를 네. 진짜로 많이 쳐서 황제옥이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 뭐 별걸 다 만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루비가 제일 루비. 많이 나지 전 않습니까? 세계에서 통용되는 루비의 99%가 미얀마산. 이고 그 영국 여왕이 보면 뭐 루비로 된 왕관이라는 걸 쓰잖아요. 거기에 과거에 인도 제국이라고 했죠. 인도 제국인데 그 버마가 1937년도까지는 이제 인도의 한 주였었으니까
버마에서 가져오고 간 옥들이 많이 있고 그 타지마할을 제가 가봤거든요. 타지마할에 가니까 거기에 썼던 엄청나게 많은 대리석들 뭐 이런 것들 예.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도 미얀마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얀마 금도 많거든요. 금도 많죠. 금이 많은데 쉐다공 불탑에 가면 그 한 15년 20년 전에 거기에 있는 금이 90톤 정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매년 1년에 2번이나 3번 정도 이 보수를 해요. 네. 근데 그 보수를 하는 게 건물이 뭐 잘못해서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모아놓은 보시물들을 다시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의 양은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쉐자곤 가면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 지역의 기후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니까 그 금탑에서 금이 흘러서 이렇게 물에 씻겨서 내려가서 그것만 걸러도 뭐 금이 한 4kg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말씀 잘하시는 가이드가 이렇게 지어낸 얘기인가요? 하셨을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오면 이렇게 잘 받아가지고요. 예. 다시 또 이렇게 리노베이션 하는데 쓰고 그렇게. 근데 확실히 금 보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금은 정말 금도 은하고 루비도 은하고 옥도 은하고 천연 웬만한 자원들은 다 있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베트남 다음으로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게 미얀마다라는 이야기. 그쵸. 동남아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그 성장 잠재력은 큰데 과연 그 포텐이 언제 터질 거냐. 대부분 다. 근데 제가 금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미얀마 사람들은 이제 보시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절에다가 특히 이 금을 보시하고자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500년경에 한 여왕은 자기의 몸무게만큼이나 40kg의 금을 쉐다곤 불탑에 보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돈 있는 사람만 금을 보시를 할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금을 아주 얇게 펴니다. 금박을 만드는 거예요. 종이장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에 가면 금박을 다 팝니다. 박사님도 혹시 붙여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붙이진 않았지만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걸 팔아서 주는데 이제 그 중부지방에 가면 금덩어리를 갖고 와서 그걸 또 금박을 만드는 간의 수공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윗등 다 벗고 이렇게 하루 종일 치대는 작업만 하는데 저는 사실상 그거 보면서 이 불교가 보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종교이기도 하고 수행을 많이 하지만 나름대로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금을 보시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금박을 얇게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팔게끔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확실히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막 조장하기보다는 너는 너의 위치대로 뭐 그런 성향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얀마를 이야기할 때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군부 구테타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군부 구테타는 짧게 마무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짓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뭐 아마 비슷한 질문들을 진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하자면 삼성전자는 어느 사업부가 가장 돈을 많이 벌까요?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미얀마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뭔가 바른 것 같고 칠한 것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 사진은 아마 자료화면에 나갈 텐데 이게 볼의 양쪽에 이렇게 뭔가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왜 이걸 하게 되었는지 그 얘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우리 영어식 발음 또는 한국식 발음은 따나카라고 얘기를 하고 현지어는 떠나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따나카라고 하는데 이게 백단향이에요. 샌들우드 백단향인데 이거를 나무가 자라면 한 뭐 정도 팔뚝 정도 거리를 그러니까 크기로 해서 잘라가지고 우리 맷돌 갈듯이 이렇게 갈아요. 물을 살짝 넣어서 이제 갈고 하면 이제 액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얼굴, 그러니까 노출되는 부분, 그러니까 얼굴이나 팔, 목, 다리 이렇게 해서 이제 바릅니다. 바르면 시원해요. 천연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원래 버마족 것이 아니었고 소수 종족들이 바깥에서 노동을 할 때 썼던 그런 일종의 선크림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쓰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남녀 아이들의
학교에 가기 전에 마지막 아이템이죠. 그러니까 세수를 딱 다 하고 로션 바르고 난 다음에 그걸 예쁘게 바르고 이템. 예, 이템 무조건 발라야지. 예.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나뭇잎 예. 모양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나비 모양으로도 아. 만들기도 하고 되게 예쁘게 예. 바르고 남자애들도 바르고 성인이 됐을 때는 남자들은 하진 않아요 거의. 남자들은 그냥 별로라고 안 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하는데 이게 바깥에서 노동을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발랐는데 지금은 거의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많이 발라요. 근데 이제 뭐 저도 발라봤는데 마르잖아요. 그럼 얼굴이 이렇게 땡겨요. 예. 사실상. 그래서 뭐 저는 사실상 뭐 이게 선크림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더 좋은 게 과거에 일본 제약회사가 임상 실험을 해봤나 봐요. 이 따나카 가루를 예. 먹으면 천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상당히 좋다. 그래서 뭐 의약품으로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된 것 같지는 않고 요즘에는 보니까 따나카로 만든 사탕도 있는 것 같고 현지에서 사탕 그다음에 뭐 로션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현지에서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냥 한국 화장품 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약간 퇴행되는 그런 물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미얀마 가시면 다들 저게 뭐지라고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네, 근데 네. 한국에서는 제가 왜 그 이름을 또 한 번 더 이렇게 여쭤봤냐면 한국에서는 표기를 다나카라고 네, 많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무슨 일본에서 넘어온 거구나. 이제 다른 거기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 다른 이름처럼 들려서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찐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을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그리고 군부의 영향력 또 그 이외의 다른 경제적인 이슈들까지 합쳐서 또 전문가인 이 장준영 교수님을 모시고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미얀마에 대해서 정말 재밌고 자세한 얘기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장준영 교수님.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